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의 헌법적 한계와 헌법재판소 심사 가능성. 1.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취지와 개헌 적용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변경 시 현직 대통령의 자신에게 유리한 개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연장이나 연임 제한 철폐를 통해 독재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안전자치다. 이 조항의 존재로 인해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속 재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4년 중임제로의 헌법 개정을 논의하더라도 현 대통령이 제명에게는 그 연임 허용이 미치지 않으며 현 대통령은 개헌 후에도 제출마나 임기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실제 정부 차원의 개헌 Q&A 자료도 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만약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 등으로 바꾸면서 개정 헌법 조항이나 붙이게 이 개정 헌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특별 규정을 둔다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이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 금지한 효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조치이다. 곧 원래라면 현직 대통령은 새 연임제의 혜택을 볼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헌 조항으로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이 설계한 권력 남용 방지 구조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단순한 조문화 이상의 헌법적 원칙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형식 논리상 개헌은 헌법과 동의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개헌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확정 공포되면 기존 헌법 조항과 모순되더라도 신헌법 규범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개헌 과정에서 제128조 제2항 자체를 개정 삭제하거나 특별 부칙으로 예외를 둔다면 형식적으로는 새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연임 허용 개헌은 헌법의 기본 구조와 제안에 비추어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단순한 기술적 규정이 아니라 권력 분립과 주권자 의사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 조항을 우회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변경하는 셈이며 이는 민주헌정 질서에서 가장 경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러한 자기 연장 개헌은 과거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어지럽혔던 사례들과 닮아있다. 1954년 이승만 정권의 이른바 4.4.5입 개헌은 헌법상 대통령 1차 중임 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둠으로써 이승만 대통령 본인만 3선, 4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즉 당시 헌법이 금지한 연임 제한을 현직 대통령 1인에게 풀어주는 개헌이었고 이는 곧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노린 위헌적 개헌으로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1969년 박정희 대통령도 3선 연임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통과시켜 스스로 세 번째 임기에 올랐고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아예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전례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보다는 집권자의 권력 연장을 우선시한 개헌으로 훗날 헌정사의 퇴행적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바로 이 같은 역사의 교훈을 반영하여 대통령 본인을 위한 개헌은 무효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개헌 시도는 헌법의 자기 부정에 가깝고 현재의 헌법 체제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헌법 개정 권한의 한계, 형식적 실질적 측면. 현행 헌법은 개헌 절차와 범위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헌법 개정의 한계론, 개헌 한계 긍정설, 부정설이 논의되어 왔다. 헌법 개정 한계는 형식적 절차적 한계와 실질적 내용적 한계로 구분된다. 1. 형식적 한계, 개헌 절차상의 제한. 헌법은 개헌 제한 이결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함부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그것이다. 헌법 제130조. 이 절차 자체가 준수되지 않은 개헌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예컨대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을 시도한다면 이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헌법 개정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실제 1962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의회를 배제하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했을 때 당시 프랑스 헌법평의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주권자의 직접 의사표현이라는 이유, 그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에서도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에 직접 붙이는 등 절차를 어긴다면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하거나 국민이 헌법소원으로 국민투표권 침해를 다투는 등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다. 형식적 한계의 또 다른 측면은 헌법 자체에 개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독일 기본법의 영구조항이나 과거 우리 헌법에 있었던 개정금지 조항들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에는 명문상 개헌금지 사항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과거 제2공화국 헌법 1954년 2차 개헌에서 민주공화국 원리, 주권재민 조항 등은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박정희 정권 때 이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128조 제2항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효력 불가 규정, 이러한 개헌 제한 규범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견해가 부정한다. 즉 제128조 제2항 그 자체도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이며 이를 개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것도 절차만 지키면 형식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현행 헌법상 절차적 한계는 개헌 절차의 준수에 관한 것이지 특정 조항의 개정을 영구히 금지하는 형식적 장치는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통령 임기 연장 중인 변경 개헌의 현직 대통령 미적용이라는 제128조 제2항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헌은 비록 형식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이는 내용적 한계의 논의로 이어진다. 2. 실질적 한계. 개헌 내용상의 제한. 실질적 한계란 개헌권자가 아무리 절차를 지켜도 건드릴 수 없는 헌법의 본질적 내용이나 기본 원리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다시 명문 한계와 내재적 한계로 구별된다. 명문 한계는 앞서 언급한 헌법 조문에 규정된 개헌 금지 사항이고, 내재적 한계는 비록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정체성 또는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개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내재적 한계론에 따르면 헌법은 단순한 조항들의 모음이 아니라 통일된 가치체계이므로 헌법의 근본에 배치되는 개헌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화국 원리, 주권제 민, 기본권 보장 등을 부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은 헌법을 통한 합법적 변화가 아니라 헌법 자체를 전복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의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기본 구조이론, 베이식 스트럭처, 독트린을 발전시켜 어떠한 개헌도 헌법의 기본 구조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한국 학계의 다수설도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합의사항이나 헌법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재적 한계론을 지지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허용 개헌은 헌법의 핵심 원리인 민주주의와 권력교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는 주기적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집권 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권력 순환 원리를 훼손하고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행 헌법 질서 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임기 중 개헌으로 현직에게 재출마 기회를 주는 것은 유권자의 기존 선택을 번복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이러한 개헌이 현 대통령 세력에 의해 주도된다면 권력 남용적 자기 개헌의 성격을 띠게 되어 정당성 논란이 클 것이다. 실제 1954년 4.4.5입 개헌이나 1972년 유신헌법 모두 대통령 자신의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개헌이어서 훗날 학자들은 이를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개헌으로 평한 바 있다.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살한 헌법적 쿠데타로 평가되고 4.4.5입 개헌은 헌정사에서 위헌무효가 되어야 할 개헌으로 지탄받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헌법 개정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헌법의 근본을 파괴하는 개헌은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럼에도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논란이 있다. 개헌 한계 부정설을 취하는 견해는 헌법이 국민의 최고 의사를 담은 이상 국민이 동의한 개헌 내용에 사법적 한계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시 말해 헌법 자체에 명문 금지 조항이 없는 한 개헌 내용의 옳고 그름은 정치적 판단 영역이지 법적 통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처럼 영구 조항이 없고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개헌 절차를 둔 경우 개헌 내용까지 법원이 심사하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거나 현직에게 적용하는 개헌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수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 1969이나 유신헌법 1972도 절차상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당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신헌법처럼 헌법 정체성 자체를 뒤엎는 개헌은 법적 효력 논의와 별개로 정당성 상실로 인해 결국 혁명이나 헌정단절을 불러온다는 반례가 있다. 결국 다수설이든 소수설이든 헌법 개정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한계를 판단하고 제어할 주체가 누구인가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자기제한, 개헌 심사 가능성. 위와 같은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헌법조항 자체를 심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조항 그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확립된 다수견해이다. 즉 개헌의 결과 만들어진 헌법규범을 다시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결정 94원 20 등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며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은 포함되지만 헌법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규정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과 달리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의 산물이므로 이를 두고 공권력의 행사 결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독일 기본법처럼 명시적인 개헌 한계 조항도 없고 독일처럼 개헌을 법률 형태로 제정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므로 어느 규정이 제정헌법 상위이고 어느 규정이 개정헌법 하위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해야 할 실정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일부 이론에서 말하는 헌법 제정권과 개정권의 구별, 개정, 한계론 등은 헌법 조항의 법적 효력에 상하 차등을 두자는 전제인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들 간 효력상 우열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비록 헌법 내에 이념적 중요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법적 효력의 위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따라 설령 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개헌 조항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사례로 헌법 조항 자체를 문제 삼은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소원 사건이 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인데 이에 대해 국민 일부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위와 같은 논리로 각하했다. 즉 헌법 조항 상호간의 위배 여부를 따질 수 없다. 헌법 규정은 헌재법상 심판 대상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리를 거부한 것이다. 이 결정에서 헌재 다수는 개헌 한계론을 근거로 헌법 규정을 심사하려는 견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소수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01년 결정 2000원 바38에서 하경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흥미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헌법 규정에도 상위의 근본 규정과 하위 규정이 있을 수 있다며 하위 규정이 상위 헌법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극단적 경우에는 헌법 조항도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일반인의 정의감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불합리한 헌법 개정 조항이 있다면 그것도 헌법재판소법상 법률 개념에 포함시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설은 학계의 김철수 교수 등 일부 헌법학자들의 견해와 상통한다. 소수 견해에 따르면 만약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영원히 박탈한다든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체성을 폐기하는 내용이 개헌으로 등장하면 형식은 헌법이지만 실질은 위헌적인 것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까지 이론적 가능성일 뿐 현실에서 채택된 적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한 번도 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사례가 없고 위와 같은 다수 의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개헌의 한계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는 태도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헌법 개정 한계론이 타당한지와 무관하게 이를 근거로 헌재가 헌법 조항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른바 사법적 자기제한 원칙으로 개헌의 내용적 당부당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길 뿐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허용 개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차적으로 관할 건 없음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이를 다투고자 해도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고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려 해도 대상이 헌법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입법행위가 아닌 헌법 개정행위는 그 효력을 다툴 사법, 심판 절차가 사실상 막혀있다는 뜻이다. 결국 사후 통제 수단은 정치적 방법이나 절차적 하자, 시비 정도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해당 개헌안 의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일부 구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1970년대 유신헌법이 비상계엄 하에서 날치기 통과된 상황이었다면 오늘날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의장 상대로 권한쟁의를 제기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헌안이 국민투표까지 갔을 경우 국민투표 무효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연서로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국민투표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이나 헌법 위반이 있었다면 대법원이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로 선언할 여지도 이론상 있다. 다만 대법원이 내용상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민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주로 절차적 하자를 따지는 장치로 이해된다. 끝으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위헌적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책임으로 탄핵이 거론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개헌안을 발의 공고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배에 해당하여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탄핵은 국회의 몫이며 헌재 개입과는 별개의 정치적 통제 수단이다. 요컨대 현행 체제에서 헌법재판소는 개헌 조항을 직접 심판하는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므로 현 대통령에게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법부를 통한 무효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처럼 개헌에 대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해당 개헌의 정당성 여부는 국민적 여론, 정치적 과정, 역사적 평가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4.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개헌 한계와 심사. 세계 각국의 헌법도 대통령 임기나 헌법, 기본원리 변경에 다양한 제한과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 사례와 유사한 쟁점을 겪었거나 관련 규범을 가진 국가들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은 개헌 한계의 전형적인 예로 자주 언급된다. 기본법 제79조 제3항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분립에 관한 사항, 주의, 입법 참여에 관한 사항 또는 기본법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반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한다.
여기서 제1조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제20조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 및 연방국가 구조 등을 담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 민주적 기본질서, 연방주의와 법치주의 등은 영구불가침, 조항, 에비카치 클라우젤로 설정되어 있어 아무리 개헌이라도 이를 폐지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나치 시대의 교훈으로 삽입된 것으로 헌법의 자기방어 수단이다. 만약 독일 의회가 이를 위반하는 개헌을 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개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실제로 아직 독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으나 학설과 판례는 79조 사망 위반 개헌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독일에선 헌법 위에 헌법, 곧 헌법 정신의 최후 보루가 존재하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설계하에서 대통령 임기 연장 같은 문제는 애초에 기본법이 대통령을 국가원수 임기 5년 2연임 가능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쟁점이 적지만 보다 근본적인 가치, 예, 민주주의 원리를 건드리는 개헌은 입법부도 함부로 못하고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명문 규제와 사법심사가 조화를 이룬 경우로 하겠다. 프랑스 역시 공화국의 정체에 관한 한도 조항을 두고 있다. 제5공화국 헌법 제89조 마지막 단락은 공화국의 형태는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프랑스의 공화정 체제 영속성을 천명한다. 이는 군주제 복구나 재정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프랑스 헌법에서 유일한 명문 개헌 한계 조항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프랑스의 최고 헌법심사기관인 헌법평의회는 일반 법률이나 조약의 합헌성만 심사할 뿐 헌법 그 자체나 개헌 절차의 준수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62년 드골 대통령이 헌법 규정을 우회하여 국민투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했을 때 헌법평의회는 이 사안은 주권자의 결정사항이라며 관여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해당 개헌은 효력이 인정되었다. 또한 2008년 개헌을 통해 프랑스도 대통령 이외 연임 제한이 도입되었는데 이때 사르코지 대통령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정치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별다른 헌법 분쟁 없이 차기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중요한 점은 프랑스에서는 공화국의 형태 변경과 같은 극단적 개헌 시도 외에는 헌법상 절대 한계가 없고 설령 문제가 있어도 헌법평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자기 제한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모델은 개헌 한계의 최종 심판자를 정치 과정에 맡기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의회가 개헌을 최종 저지할 수 있고 대통령도 국민투표를 택해야 하는 등 정치적 견제장치 자체는 갖추어져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개헌 한계를 명문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헌법 해석을 통해 개헌 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한 사례로 유명하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44조는 개헌을 위한 의회 의결 요건 3분의 2 찬성과 함께 헌법의 전면 개정 총체적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면 개정 토털 리비전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해석하기를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개헌은 전면 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연방제 구조, 권력 분립 등 오스트리아 헌법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국민투표가 필수적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만약 이러한 본질적 개헌을 국민투표 없이 진행하면 그 개헌은 무효라고 판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무효화한 개헌 사례도 존재한다. 2001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특정 헌법 개정 법률에 대해 심사하면서 그것이 헌법 기본 원리와 충돌하는지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EU 가입 등으로 헌법상 주권 양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를 전면 개정 사항으로 보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사후 심사권을 통해 개헌 절차의 준수와 기본 원리 수호를 담보하는 오스트리아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실정법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오스트리아 모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개헌의 한계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만약 한국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헌법 기본 원리 민주적 정당성 원리 등에 반한다고 보일 경우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설사 오스트리아 모델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이 헌법 기본 원리나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 헌재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지만 비교법적으로는 사법심사로 개헌을 통제하는 방법도 이미 실현된 바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그 외 이 밖에도 여러 나라에서 개헌 한계와 사법적 통제를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헌법은 연방제, 국민주권, 정치적 다원주의 등 일부 조항을 영구조항으로 규정하여 개정 금지하고 있고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위헌 판결로 무효화한 사례가 있다. 인도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기본구조 독트린에 따라 의회가 통과시킨 개헌조차도 헌법의 기본 틀을 침해하면 무효화해왔다. 이에 인디라 간디 정부 시기의 개헌 일부 무효 사건.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원이 개헌을 심사한 적은 없지만 연방헌법 제5조에도 상원 구성 평등이나 노예무역 금지 시한 등 일시적 영구적 개헌 금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랑스와 같이 사법심사가 없는 나라라도 정치적으로 개헌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적극적 사법심이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은 대한민국 헌법의 과제에 시사점을 준다.
우리 헌법은 현재 명문 영구조항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개헌 내용 심사를 하지 않는 체제다. 이는 한편으로 헌법 개정은 오로지 국민의 영역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수호장치의 부재로도 볼 수 있다. 실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기본원리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불변조항 도입과 개헌에 대한 위헌심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장치를 두지 않으면 극단적인 개헌 시도에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사례에서 보듯이 성숙한 민주헌정은 자기 파괴적 변경을 거부하는 면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 헌정 질서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개선을 고민할 수 있음을 비교법이 시사해준다. 결론 및 평가. 요약하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성립한 개정헌법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칙이나 본칙을 명시하고 그에 관한 전환 설계를 정교하게 갖춘 경우에는 민주적 기본원리나 민주적 정당성과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은 영구적 개헌 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 중인 관련 규정 역시 개정 가능한 헌법사항이다.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엄격한 정당화 절차를 통과한 신헌법 규범은 최고규범으로서 효력을 취득하고 현행 헌법재판 체계 아래에서는 헌법조문 자체가 헌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 효력 다툼의 위험도 낮다. 다시 말해 형식 절차의 정당성을 갖춘 현직 적용 개헌은 법 형식상 정합성을 갖추며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투표에서 직접 부여된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도 현직 적용은 유권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헌이 자동 연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재신임 절차 즉 선거를 통해 현직을 다시 평가할 기회를 전제한다면 권력순환의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권자가 지금부터 이 룰로 경쟁하라고 승인했다면 이는 단순히 제도의 미래적 채택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정치적 선택 구조에도 즉시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원치 않으면 현직은 재신임을 얻지 못하고 정권 교체가 실현되므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기적 경쟁적 선거 원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 특히 현직 프리미엄 문제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자동 임기 연장을 배제하고 재출마 중임 계산만 즉시 적용하도록 하며 선거 기간에는 직무 캠페인을 엄격히 분리 직무정지 또는 강력한 대행체제, 공공홍보 예산 사용의 중립성 강화, 미디어 접근의 형평 보장,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엄격한 집행 등 구체적 장치를 병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같은 룰로 지금 바로 경쟁하되 현직의 구조적 이점이 과도한 특혜로 전환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제도 변경의 즉시 적용이 곧바로 불공정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정성 장치를 통해 내용적 한계의 논쟁을 피해갈 수 있다. 선거 규칙의 비소급성 원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기보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원칙에 가깝다. 이 원칙은 중요한 지침이지만 국민투표로 직접 정당화된 규칙 변경이 공정성 장치와 결합될 때 현직 적용이 곧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즉시 적용은 유권자의 현재적 의사를 정치체제 설계에 곧바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자기결정의 강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이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 조건 아래 이루어지는가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통제 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직 적용 조항의 효력은 주로 정치적 민주적 통제에 맡겨진다. 우리 체계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헌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최종 심판자는 국민의 표심과 정치적 책임 메커니즘이다. 이는 곧 현직 적용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이 아니라 공문장과 투표함에서 결판난다는 뜻이며 그만큼 설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결정적이다. 종합하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장치를 전제로 한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는 개헌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그것은 권력 유지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즉시적 표현과 선택지 확대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공정 경쟁을 담보하는 제도 설계가 병행될 때 민주주의의 실질을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직 적용 자체를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승인과 공정성 보완 장치를 통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헌정적 선택지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